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내가 평생 노후를 위해 모아온 사적연금이죠.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같은 것들에도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미 법적으로는 이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사적연금 건보료 미부과가 법 위반 소지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 연금에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사적연금과 건보료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이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갑자기 다시 불거진 건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적연금이죠. 연금저축 IRP에서 나오는 연금은 받아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들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적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총 5가지가 있고요. 사적연금 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그리고 이 2가지를 운용하여 나온 투자 수익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이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연금소득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산정을 할 때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적연금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냐?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법률인 국민의료보험법 등의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이 공적연금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공적연금은 2001년 1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되기 전부터 보험료를 부과해 오고 있었던 거죠. 반면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될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입 유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자료를 전달해 주고요.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5대 공적연금 기관이 직접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잘 유지가 되어 오다가 갑자기 왜 이것이 이슈가 됐느냐? 처음 발단은 2022년 감사원의 지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리포트를 보시면요.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사적연금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3년 동안 계속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간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당장은 개선하기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2025년 8월 국회 법제실에서 공단이 사적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공단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요. 초반 감사원의 권고는 정책적인 제안 수준이었다면 이 법제실의 해석은 유권 해석에 가까운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곤란하죠. 즉, 지금까지 공단이 해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국회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 됩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 아래의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금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이를 통해 사적연금 건보료 미부과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도 건보료를 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됐든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요.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고 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확실히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연금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도 들어가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연금으로 받을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를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연금으로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세법에서 발생하지 않던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법에는 소득세법과 달리 납부 시 공제하거나 분리과세 조항과 같은 특례 적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리포트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및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으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활성화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건보료 부과 면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만 55세 이상에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95.7%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혜택을 줬는데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보료까지 부과된다면 더욱더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앞에서와 같은 내용인데요. 사적연금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할 경우 이중부과, 일시금 수령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소득 인출 유형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상응하는 보험료 면제, 감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득이 있는데 왜 건보료 부과를 빼주냐. 사적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결국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이대로 계속 부과 안 하면 건보료 재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적연금은 내가 세후 소득에서 자발적으로 낸 저축성 노후 자산인데 여기에 건보료까지 매기면 이건 이중과세다.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활성화해온 걸 다시 건보료로 걷어가면 정책 일관성이 무너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적연금에 건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이런 의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처럼 아예 건보료를 안 내는 구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결국에는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물론 여기에 부과기준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 추가적인 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을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이것에 맞춰서 우리의 노후 준비와 연금 전략도 계속 수정해야 한다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에 진짜 연금 계좌나 ETF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서야
후부터야 본격적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또 이러한 변수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탈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올해 들어 참 힘 빠지는 개편들이 많았죠. ISA 세제 개편 무산, TR ETF 폐지, 해외 펀드 외납세 공제 방식 개편 등 모두 우리의 노후 준비와 직결되는 이슈라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건 앞으로도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갑자기 바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20년, 30년 아주 긴 호흡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분명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싫기 때문에 또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으시죠. 하지만 또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하고요. 예적금만으로는 긴 노후 기간을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의지를 꺾지 않는 좋은 개정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저는 앞으로도 연금계좌, ISA 계좌 이용해서 노후 준비 계속 할 건데요.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과 금융상품에 나누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 전자책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재와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